혹시 우리나라 살림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는지요? 특히 일부 지방정부가 국간이 바닥나면서 중앙정부의 책임론도 나오고 있고 또 지원 방안을 놓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신흥국에서 각종 위기설이 나오는 상황에서 재정 수재가 악화될 경우에 우리 경제에 대한 해외 시각이라든가 국가 신용등급 조정에 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국민 입장에서 가장 민감한 우리나라 살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참 건전하다고 평가받아왔던 것이 또 우리나라 경제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먼저 그 상황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그 챙겨볼 이슈들이 상당히 많죠. 일단은 그 11월 금통위, 그리고 한중 FTA 아마 조만간 선언할 것 같아요. 합의는 됐다래요. 우리 입장에서는 한중 FTA 문제 굉장히 크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유럽에서 추가적인 금융 완화 문제 이런 것이 이제 상당 부분 이번 주에도 아주 굵직굵직한 이슈인데요.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나라 국간, 그 다음에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국간 이것이 이제 비어서 이렇게 쌀독에 쌀이 없어서 탕탕 칠 때 이렇게 사실 소리가 크게 나면 옛날에는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었거든요. 그런 문제가 아마 가장 크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근데 느닷없이 우리나라에 이런 문제가 봉착되는 데는 사실 국제 기준과 내부에서 바라보는 시각,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어떤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 진행자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국제 기준으로 보면 한국이 여전히 재정이 건전한 국가다 이렇게 분류되고 있죠. 그러나 이전 정부까지는 재정이 상당히 균형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국제 기준으로 한국의 재정 건전국이다 하면 국민분들도 그렇거니 이렇게 믿었었거든요. 그런데 현 정부 들어와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재정 사정이 상당히 안 좋다 보니까 국제 기준으로 해서 한국이 재정 건전국이다 하면 과연 그럴까 의심하는 시각으로 바뀌었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복지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일부 지방정부에서 저는 그렇습니다. 자치단체장이 디폴트를 선언한다는 것은 최악의 불명예거든요. 근데 자랑스럽게 사실상 이걸 디폴트를 선언하는 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표심을 해가지고 자치단체 최고 책임자 해서 지방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주민들이라든가 이런 사람의 경제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이 최대 책무인데요. 사실상 느닷없이 디폴트를 선언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상당 부분 이전부터 상당히 문제되었죠.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특정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해당되는 이런 지방자치의 곳간 보면 굉장히 비어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나라 살림이 어려워지면은 곧바로 이거 어떻게 되겠느냐, 세금도 오르지 않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만하죠. 아시다시피 사실 지방자치단체 몇몇 곳 보면은 청사 문제도 그렇고 부채가 어마어마한 규모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 여러 가지 뉴스들 아마 접하셨으리라 봅니다. 이 국민들 또 해당 지역의 주민들 입장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일 텐데 왜 이렇게 살림이 악화됐을까라는 부분을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네, 나라 곳간에서 그 사정은 그렇죠. 들어오는 것, 나가는 것. 나가는 게 많고 들어오는 게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더구나 재정은 민간과 달리 양출 제입의 원칙이기 때문에 양출 먼저 쓰는 걸 생각하고 예산을 생각하고 이건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예산을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지출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일부 지방정부에서 문제가 되는 나라 곳간 디폴트 문제 같은 경우는 양출 제입이기 때문에 쓰는 것이 너무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출 제입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재정의 원칙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쓰는 게 뭐가 문제였을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너무 민선 6기를 맞으면서 사실상 민선의 어떤 출발할 때 지방자치 출발할 때 본래의 의미와 달리 자치단체 장애이라든가 그래서 정적 포퓰리즘에 의해서 너무 많이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전체를 보면 지금 수입이 좀 안 좋죠. 왜냐하면 수입 중에서도 소득세보다는 법인세라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자산세 관련된 이런 부분, 재산세 관련된 부분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법인세는 이렇게 줄어들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네. 역시 경기 문제가 안 좋다. 법인세 같은 경우는 사실 무엇보다도 경기 문제가 가장 중요하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 그 법인세가 많이 이렇게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기업의 경기가 안 좋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라든가 자산세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자산시장의 침체를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최근 6년 동안 세계적으로 증시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좋습니다는 한국의 어떤 경제정책인 미스매치 관계로 인해서 부동산과 증시가 계속해서 침체를 봐야 했는데요. 그런 것이 고스란히 반영돼서 지금의 재정 수입이 안 좋은 상태인데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출 사이드에서 보면 자, 그러면 재정 수입이 줄었으면 지출도 좀 이렇게 내려줘야지 재정이 건전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지출을 삭감할 때 일반적으로 보면 어느 쪽이 삭감할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일단은 공무원의 봉급이라든가 기관 운영 같은 일반 경기성 경비는 줄이기 어렵죠. 예. 이건 당연히 줄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무원 연금과 관련해서 얼마큼 좀 논란이 심합니까? 당연히 일반 경기성 경비는 못 줄이거든요. 또 정책 파업임이 있다면은 국민들의 표심에 관련되어 있는 복지비는 삭감하기 어렵죠. 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줄다리기가 아주 네. 심합니다. 복지비도. 예.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러다 보니까 투자성 경비만 줄일 수밖에 없거든요. 투자성 경비라는 게 우리 경기 부양이라든가 예.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이런 부분을 줄이다 보니까 결국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얘기입니다. 재정 수입과 정부 지출 간의 악순환이 반복돼서 지난 정부까지 굉장히 괜찮다 하는 시각이 갑작스럽게 악화되고 여기에 따라서 그 성향이 상당히 강한 중앙정부보다 일부 지방자치정부가 나라 살림이 고가이 돼서 이제는 디폴트 위험에 빠지는 한국에서 사실 그렇습니까? 한국에서 디폴트, 지방정부의 디폴트 이런 문제가 빠진다 하는 것은 사실 생각지도 못했죠. 네, 이제 민선이 고려를 안 6기를 맞습니다는 네. 민선이 6기를 맞습니다는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민선 6기라는 게 짧은데도 불구하고 민선이 한 100년, 200년을 갖고 있는 이러한 국가들도 지금 지방정부가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금융위기라든가 뭔가 해서 특수한 요인을 제어하거든요. 이런 것이 한번 누구를 탓하는 것과 관련이 되지 않고 여러 가지로 오늘 아침에 생각할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지금 중앙정부뿐만이 아니고요. 지방정부의 어떤 그 재정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나라 살림이 급속히 악화된다고 했을 경우에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적정 어떤 재정 수준을 맞추려면은 어쨌든 재정 지출을 줄이든지 아니면 세수를 더 높이든지 하는 수밖에 없을 텐데 이 둘 다 참 민감한 부분입니다. 네, 가장 간단한 방법이 일단은 지출을 삭감하는 분야죠. 근데 이 삭감하는 분야는 우리 경기 문제를 생각해야 되니까 투자성 경비는 줄이지 말아야 되거든요. 우리 후손 세대를 생각해서 성장 잠재 기반을 좀 계속해서 확충한다든가 네. 아니면은 요즘 젊은이들 얼마큼 이렇게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상당히 오늘 날씨가 상당히 기온이 떨어졌는데요. 오늘 기온 굉장히 춥게 느낄 겁니다. 예. 그만큼 고용 사정이 상당히 어려워서 올해는 경기가 더 침체돼서 사실상 신규 고용을 대기업이라든가 금융사가 많이 줄이는데요. 이 젊은이들이 사실상 고용의 신규 고용의 시장에서 사실상 한국 경제를 짊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투자성 경비를 줄이지 못하고 투자성 경비를 줄이고 일반 경지성 경비는 사실상 줄이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봉착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단은 재정 지출 문제가 쉽게 줄이기 어렵다 하는 문제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재정세 수입을 좀 올려야 되는데요. 재정 수입은 경기 문제가 쉽게 풀어가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증시 문제가 쉽게 이렇게 풀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펀더멘털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은 증세해야 되는데요. 누가 증세해야 되느냐? 결국 부유층들이든가 경제 효율이 높은데 여기에 증세해야 되죠. 아니면 전반적으로 세금을 높인다든가. 네. 근데 증세 문제는 지금 이렇죠. 체감 경기가 상당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세금만큼 또 국민들이 민감한 문제는 어찌 않습니까? 그죠? 체감 경기 결정할 때 고용 지표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세금 문제인데요. 지금 상태에서 재정이 이렇게 악화된다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증세해자라 하면 지금 뭔데 증세하느냐 이렇게 바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결국 지금 상태에서는 서로가 고통을 분담하는 이 고통을 분담할 때 복지 캡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복지 캡을 해소하는 문제를 들고 복지 캡을 해소하는 문제는 사실 다시단체장이라든가 선거에 의해서 선출직 입장에서는 쉽게 벗어날 수 없는 문제고 네. 그다음에 여기에 자유로운 사람들은
거기부터 줄여야 된다. 복지캡부터 벗어나야 된다. 이런 입장이 되거든요. 지금 한번 보시면 지방정부라든가 중앙정부의 이렇게 지금 최근에 논란이 되는 것은 전부 복지캡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복지캡에 벗어나야 되는데요. 이것이 사실상 이해관계에 의해서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자, 악화는 되는데 네. 앞으로 개선될 방향이 있으면 경기도 살아나고 소득세도 증가하고 재산세도 증가하고 이렇게 해서 부가가치세도 증가하고 또 지출도 국민 입장에서 좀 낮춰져서 이게 개선된다면 지금 악화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 이렇게 미래 희망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앞으로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나라의 나라 국가 문제가 이렇게 비어가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악화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좀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마지막에 덧붙여 주셨는데요. 역시 정부의 재정 악화, 더 나아가서 재정 위기라는 말을 했을 때 떠오르는 국가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유럽 같은 경우도 그 재정 위기를 겪었고요. 미국이나 일본도 이런 우려가 끊이지 않는데, 자, 다른 나라 상황은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가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들 국가는 지금 상황이 어떤지요? 네, 이 금융위기 직후에 선진국들은 우리보다 더 심한 네. 재정 적자 문제가 국가 채무 문제에 봉착했었죠. 이런 측면에서 사실상 일부 이렇게 이 지방 재정 문제가 중앙 정부 문제가 악화되는 문제 우려 차원에서는 모르더라도 예방 차원에서는 모르더라도 이걸 지나치게 굉장히 세게 부각시키는 건 안 좋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뭐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는 금융위기 직후에 선진국들이 갖고 있는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 채무 문제는 사실 우리나라보다 지금의 상황보다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죠? 미국 같은 경우는 트리플 A 등급까지 떨어지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고 금융위기 6년 과정 동안에 연방정부 채무한도 확대 문제 관련해서 얼만큼 세계적으로 문제가 됐는지는 잘 아실 겁니다. 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재정 사정이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는 이걸 빌미해서 책임 공방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재정 고가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너무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이걸 인식을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 우리보다 더 이렇게 위험한 국가도 있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런 상태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난 엊그제 일입니다. 예. 2010년서부터 미개국 국가 채무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을 때 그 풀어나가는 방식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유명한 논쟁이 있었죠. 몇 차례 걸쳐서 소개해드렸고 그것을 통용되는 지방정부도 지금 디트로이트라든가 이런 데 굉장히 디폴트를 선언하다가 지금 디폴트에 엊그제 종료를 했거든요. 이런 것이 요 이론대로 하는 건데요. 그게 말씀대로 하버드의 로코프 교수가 주장했던 로코프 독트린과 프린스턴 대학의 크루만 교수가 주장했던 크루만 독트린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재정 적자, 국가 채무 많다. 네.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당장 지출을 삭감해야 된다. 긴축을 해야 된다. 재정 긴축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캐나다의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던 로코프 교수가 주장했던 로코프 독트린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반면에 지금은 어렵지만 나중에 경기가 회복되면 결국은 재정 수입은 경기 회복에 더 누진적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경기 회복되면 재정 수입이 증가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재정이 건전해진다. 지금 어려울 때 좀 참아야 된다. 어려울 때 참아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어려울 때 참아서 결국 근본적 문제인 성장을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크루만 독트린인데요. 자, 선진국들은 어떨까 했을 때는 지금 어려울 때 나중 후손 세대를 위해서 자, 지금 더 현 세대가 참아야 된다. 복지든 뭐든 참아야 된다. 네. 하는 시각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과 유럽 같은 경우는 크루만 독트린을 선택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복지비 삭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실상 그 복지비를 삭감했으라도 결과적으로 경제 성장에 치중해야 된다는 것이 크루만 독트린인데요. 대표적으로 그러면 성공했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자, 미국 같은 경우는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2011년, 2010년 더 재정이 어렵고 국가 채무가 더 증대했습니다는 그때 과감하게 경기 부양 쪽으로 가면서 사실 재정 적자 규모가 매 회계연도마다 1조 달러에 육박할 정도로 이렇게 했습니다는 올해 회계연도 9월 달에 끝났죠. 미국 회계연도는 10월 1일부터 9월 회계연도인데요. 여기때 4,800억 달러까지 절반 이하로 축소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대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보다 사정이 더 어렵습니다. 3년 전에. 근데 지금 뭐냐. 정책 방향을 잘 개선시키고 국민이 대승적 차원에서 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대승적 차원에서 지금은 더 고통스럽더라도 나중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해소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 네. 이런 정책이 잘 정책을 추진해서 미국의 그 재정 적자는 절반 이하로 축소되는 그래서 재정이 다시 건전국으로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고 보겠습니다. 예. 그 미국에 한참 그 셧다운 해가지고 많은 말씀을 그렇습니다.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때는 예. 우리보다 더 심했죠. 예. 공무원의 봉급 삭감, 예. 그다음에 일부 백악관까지 이걸 셧다운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 실제적으로 보면 지방자치 정부는 싹 공무원들을 뭐냐 한 30일 40일 놀아라 하는 것까지 나왔던 네. 상황이 3년 전에 미국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지금 해결법을 모색해서 가고 있는지도 언급을 드렸고요. 이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나라 살림이 그렇게 악화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시각차가 또 여기도 존재한다라는 것인데요. 한참 이미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라는 이 비관론이 있는 반면에 그래도 이 정도면 여전히 괜찮다라는 또 낙관론이 공존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런 것인지요? 네, 경제가 어려울 땐 비관론을 너무 비관론을 하면 안 됩니다. 네. 비관론도 의미가 있으려면 사실 우리 경제가 살아나야지 비관론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 경제가 망하면 무슨 비관론이 필요하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어려울 때 정확한 개념을 토대로 해서 지금 이렇게 전 국가가 지금 이 문제에서 떠드는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문제가 접근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나라 살림은 적자가 발생해야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민간과 마찬가지로 양입 제출의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은 건전하다 하면 흑자가 나야 된다. 기업은 이윤이 발생해야 된다. 증권사라든가 금융 이윤이 발생해야 된다는데요. 국가의 재정은 적자가 발생하는 게 일반적이다. 예. 그래서 일단은 나라 살림이 적자가 발생하는 게 재정의 불건전국이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예.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면 괜찮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적자가 쌓이면 국가 채무가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보면 신흥국 같은 경우는 국가 채무가 GDP 대비해서 70% 이내까지는 괜찮습니다. 신용도에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자가 일반적이니까. 네. 선진국 같은 경우는 100%다. 그러면 이 이내만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근데 국가 채무를 어떻게 정리하느냐 문제입니다. 국가 채무는 보통 국제 기준에서 보면 협의의 개념, 광의의 개념, 최강의 개념. 오늘 아주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제로 하는데요. 협의의 개념은 소속 기관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도 이미 발생한 채무, 현실적 채무. 그다음에 광의의 개념은 협의의 개념에 플러스 공격, 발생한 채무. 그리고 최강의 개념은 광의의 개념에 준정부 기관, 준정부, 이 준정부 기관은 4대 보험이라든가 이런 거 되겠죠. 그다음에 무시적 채무. 네. 이미 지금 채무는 아니지만 나중에 발생할 채무. 여기까지 포함한다. 이렇게 보면 됐습니다. 그래서 협의의 개념으로 볼 때는 한국이 GDP 대비해서 35%, 네. 광의의 개념은 70%, 그 다음에 최강의 140%, 국제 기준은 70%, 협의의 개념은 한국이 지독히 재정의 건전국, 광의의 개념은 인계 수준, 최강의 개념 140%니까 위험 수준. 어느 것을 가지고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정 사정이 굉장히 어렵다 하는 것은 최광의 개념으로 가지고 140%니까 예. 위험 수준 70%니까 뭐 하는 거냐 도대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협의의 개념으로 얘기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자 국제 기준이 70%인데 지금 35%니까 지독히 안정돼 있지 않느냐, 왜 이렇게 말이 많으냐 이렇게 해서 배웁니다. 그러면 국제 기준은 뭐냐? 국제 기준은 협의 개념이다. 그래서 OECD라든가 IMF라든가 이런 데서는 아직도 네. 한국이 여전히 재정 사정이 악화되긴 하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그래도 나라 살림은 튼튼하다. 지방정부 일부 정부 그 예. 지방정부에 빼고는 국가 전체로는 튼튼하다 하는 이런 평가가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달 같은 경우에 국제신용평가사들 우리 경제 신용등급 조정을 위해서 어떤 정례 점검을 하는 시기인데 이런 상황이 지금 국가 신용등급에는 그렇다면 별 영향이 없겠습니까? 네, 지금은 그 3대 평가기관들이 매년 11월 달과 매년 4월 달 정기 평가를 하는데요. 11월 달 공교롭게도 3대 평가기관에 한국 국가 신용등급을 평가하기 위한 정례 점검회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3대 기관들의 어떤 우리나라의 그 나라 국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측면은 사실 금융위기 이후에 대부분 위기가 재정위기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3대 평가기관들의 우리 재정 살림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3대 평가기관들이 한국의 재정 살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측면인데요. 지금 3대 평가기관들이 너무 재정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으로 불러일으키는 분들한테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3대 평가기관들이 금리를 거치면서 사실상 지정학적 위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이렇게 비중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경제 비중이 상당히 높아가는 것은 사실인데요. 자, 거시경제 문제. 요건 이제 우리나라의 그 어떤 매크로 지표들이죠. 네. 성장률 같은. 재무지표 문제는 국가의 재정이 아니라 재정 문제가 아니라 민간의 분분이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의 문제가 사실 그 재무 문제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네. 그리고 산업위험 문제 이런 문제를 해서 크게 보면 지정학적 위험, 그 다음에 거시경제 위험, 재무위험, 산업위험 네 가지로 분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과 같은 상황에서는 특히 이 재무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서는 캐시플로우를 중시한다. 네. 캐시플로우요. 그런 상태에서는 이미 발생한 채무보다도 지금의 이렇게 악화되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한국 어떨까 했을 땐 국제 기준으로 보면 재정이 건전국이다. 그러면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올라갈 것이냐. 그동안은 상당히 캐시플로우 문제가 개선되어 왔기 때문에 네.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 문제는 올해 4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상향 조정에 대한 기대가 있었었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 캐시플로우 문제가 지금 굉장히 악화되니까 네. 우리가 상향 조정하기는 어렵다. 특히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를 같이 묶어갔는데요. 예. 3대 평가기관들이 분명히 지금 한국의 디폴트를 선언하는 지방자치단체분한테 국제금융시장 30년 종사하는 우리의 최고 종사하는 사람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안에 3대 평가기관들의 신용등급 평가가 달라진다. 이제는 중앙정부가 괜찮다 하더라도 네. 문제가 되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신용등급은 떨어진다. 떨어진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전체적으로 외국의 자금을 이끌어와야 되는데 그거 어렵다.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스스로 개선해야 된다. 아, 그렇군요. 하는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예. 참 이 당면한 경기 문제, 경기도 지금 한참 뛰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겠고요. 또 복지 문제 해결하는 부분도 그렇고 사실 돈 들어갈 곳이 한두 곳이 아닌데 그러면서 나라 살림을 튼튼히 한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가 없거든요. 좀 어떻게 이 난국을 타개해 갈까 이런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작년 8월 달서부터 네.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나오고 나서부터 이 복지 문제가 굉장히 이렇게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죠. 예.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의 이렇게 여러 가지 세계적 석학이라든가 이런 선이라든가 또 금리 과정에서 이 치우는 문제 보면 네. 결국은 성장이 돼야 된다. 성장이 돼야 된다. 성장을 통해서 재정 수입 증가해서 국민들의 복지를 진출할 수 있는 재원 증대를 마련한 선순환 구조가 중요하다. 지금 상태에서는 어려운데 이해관계에서 복지비 안 줄이고 그다음에 복지비 안 줄이니까 국가의 채무 문제라든가 재정 문제가 해서 디폴트 문제를 발생하지 않게 해서 지출을 삭감해야 되니까 지출을 삭감하면 복지비라든가 공무원 보험급들은 어려우니까 결국 투자성 경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경기가 더 떨어진다. 축소균형이 된다. 축소균형. 그러면 한국 경제 지금 10년 살 것이냐 5년 살 것이냐. 자, 우리 후손 세대를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후손 세대. 그러면 자꾸 한국 경제가 이해관계에 의해서 전부 축소돼서 경제가 아주 작은 나라 정부를 될 것이냐. 지금은 현 세대가 좀 고충이 오더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후손 세대를 위해서 큰 정부, 큰 세계적으로 위상이 높아진 국가를 선택할 것이냐 하는 예.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상태에선 누가 옳다 말다 하는 것 관계없이 결국 공공선을 선택해야 된다. 이 복지 문제라든가 재정의 증세 문제 같은 만큼 국민 경제 전체에서 관심이 큰 것은 없다 보니까 예. 광의의 경제에 벌써 포괄적으로 국민들이 같이 풀어가야죠. 예. 그럼 공공선을 선택해야죠. 그런 상태에서 보면 지금의 서로 게임 시리에서 보면 서로 이해관계라든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에 또 여야 의원 간에 시민단체 간에 서로가 이해관계에서 갈기갈기 찌러지는 게임 시리에서 보면 내수의 균형을 채우는 게 아니라 샤프리로스의 네. 공생적 개입을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국민들이 좀 희생을 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그래서 한국 경제를 축소해서 아주 작은 아기로 다시 만들지 말고 정말로 세계 경제에서 보면 사실 이미 후 10년이나 후 20년 후에는 한국이 그야말로 G7 국가, G5 국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것을 현 세대들이 좀 이해관계에 관계없이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그것이 지금 상태에서는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예. 지금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 지방 정부의 또 재정 상황 말씀 나온 김에요. 미국 중간 선거 때 언급을 드렸었죠. 미네소타라든가 위스콘신주의 사례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같은 여건에서 출발했지만은 어떤 식으로 풀어가냐에 따라서 완전 명암이 엇갈려 버렸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두고도 지금 지방자치 우리 단체장 입장에서도 보면 배워야 될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상당한 시사점이 던져지죠. 그래서 이제 미네소타와 위스콘신 문제는 아마 시청자 여러분한테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정책 파워풀리즘에 의해서 누구 때리게 나서면 안 된다. 결과적으로 이게 민주당의 스컬렉 문제였죠. 그때는 39세 4년 전에 출마할 때는 정말로 이 사람이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각광을 받았습니다는 결국은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주민의 경제 안정을 도모하지 못하면 또 남이 때리게 나서면 예. 남이 탓하게 나서면 지금 뭐냐? 지금은 차기 대선뿐만 아니라 다음에 나올 때는 결국 탈락될 위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사실상 미네소타의 마크 헨더슨 같은 경우는 4년 전에 출발할 때는 보잘것없었습니다만 결국 모든 문제치고 주민이 잘 살아야 되지 않았냐. 예. 주민의 경제 생활이 잘 살아야 되지 않냐. 이걸 선택했던 것이 지금의 모습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붙이면 지난 주말에 아주 세계 지방재정 분야에서 굉장히 획기적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네. 바로 디트로이트 문제거든요. 디트로이트 문제는 아시겠습니다는 영화에도 있잖아요. 디트로이트 문제에서 재정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 영화 나온 거 보셨습니까? 최근에 그렇게까지 망가졌던 디트로이트가 지금은 지방정부에서 어려울 때일수록 그 디트로이트 시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그것을 감당했고 그다음에 지방자치할 때는 딴 거 생각 없이 네. 과거의 자동차를 부활시키는 리프레시 정책과 함께 엔터테인먼트라든가 뭔가에서 새롭게 사업을 부각시켰거든요. 특히 디트로이트가 이제는 자동차 산업만 하면 안 됩니다. IT, 영화 산업 이걸로 다시 태어나가지고 예. 결과적으로 보면 디트로이트가 지난 주말에 진짜 영원히 디트로이트는 디폴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봤고 그것이 영화에서까지 시나리오 제작까지 갔습니다는 사실상 지난주에 이렇게 디폴트를 결국은 종료를 선언한 것은 벗어나면서 예. 예. 한국의 지방자치단체한테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텅텅 빈 도시가 될 뻔했던 곳이죠. 그 사례도 언급을 해주시면서 참 이 재정 문제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해결해가 볼지 고민을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